뉴스의 턱 Yeah we got the news 바쁜 일상 속에 정보를 주는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뉴스의 턱 Yeah we got the news 세상 가장 뜨거운 1타 IT 오늘은 AI의 어두운 그림자 조명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세력 헤스볼라 간 전쟁으로 희생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헤스볼라나 하마스와의 전쟁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한 무기 체계를 도입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전쟁의 비극 뒤에 숨겨진 AI 무기의 위력과 국제사회 우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헤스볼라와 전쟁에서 AI 기술을 진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나 봐요. 네, 뭐 전장에서 AI 활용 가장 대표적인 게 드론이 요즘에는 뭐 거의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영화에서 볼 법한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 전쟁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독립 매체인 플러스 972라는 매거진이 이거를 좀 이제 심도 있게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암살 대상을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자지구 군사지역 작전에서 AI가 사용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뭐 생사를 결정하는 어떤 부분도 이 비정한 알고리즘, 그간의 AI 알고리즘의 산출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보를 수집해서 인간의 생사를 스스로 AI가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 자율살상 무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기본적으로 지금 전쟁의 양상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고민되는 건 이게 지금은 우리 컨트롤 아래에 있는데 네네. 만약에 이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뭐 오작동이 되거나 제동불능이 돼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전쟁이 더욱더 참혹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AI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던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현실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소장님, 그 이스라엘군이 군사작전에 사용하는 이른바 AI 머신의 실체 네.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나왔는데요. 네.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은 라벤더라고 불리는 거고 그 시스템 밑에 붙어 있는 게 Where's Daddy라는 이제 아빠 어디 있어라는 이제 코드명이 있고 네. 하나는 가스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뜻인데 네. 그 두 개가 코드명이에요. 이게 이름 라벤더는 아주 좋은 향이잖아요. 네, 또.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그거에서 좀 비유를 하자면 이 향이 쭉 퍼지듯이 이 네. 라벤더란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마스의 킬링 리스트를 만드는 AI 머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사살할지를 라벤더가 결정을 해서 네. 정보원이 그거를 결제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그 달엔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을 통해서 수행이 되게 되는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라벤더는 뭘 하고 있냐면 가자지구의 주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주민들의 중에서 37,000명을 이른바 킬링 리스트 후보로 이미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전치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먼저 타격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2번한테 뭐 공격해라 이렇게 하면은 공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그거를 공격하는 쪽은 몰라도 당하는 쪽에서 생각하면 정말 모골이 송연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라벤더가 안면 인식 CCTV로 테러리스트 이제 분류하고 네. 추적해서 사살까지 네. 모든 과정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에 네. 들어가려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어떤 입구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실제 이제 외국 유튜버들이 갔을 때 외국인들이 갈 때는 그냥 들여보내주는데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거기를 출입하려고 하면요. 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얼굴을 사진을 찍고 지문 인식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CCTV들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고 있다가 가자 전쟁 골목골목에 지금 철장문이 있는데 CCTV가 곳곳이 달려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울프팩이라고 불리는 AI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거를 축적해서 라벤더가 테러리스트를 분류하고 이 중에서 아까처럼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제 분류하고 있는 하마스 관련자만 37,000명을 레이블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라벤더가
무장 세력 누군지 알아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네. 그러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넣은 사람만 수집했느냐?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일부고 항상 팔레스타인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37,000명을 어떤 식으로 구분한 거냐? 특징을 본 거예요. 특징을. 특징. 예를 들면 AI가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테러리스트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의 특징을 뽑아냅니다. 예. 그럼 그 특징과 이미지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그 사람들도 후보군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 관련된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후보군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임계값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진짜로 테러리스트가 아닌 사람도 걸릴 확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모은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 같아요. 그 무고한 인명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엄청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이미요 말씀드린 것처럼 라벤더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딱 보고 나면 예. 포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써요. 하나는 Where's Daddy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빠 어디 있어잖아요. 예. 집에다가 포탄을 쏩니다. 집에다가. 집에다가? 네, 그러니까는 이게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밖에 있을 땐 공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사살할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해서 집에다가 폭탄을 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가스펠은 아예 건물에다가 포탄을 쏘는 거거든요. 건물에다가? 네, 그건 이제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만약에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모여 있다고 추정을 하면 쏘는 건데 문제는 이게 100% 정확하냐라는 거예요. 이 지금 보도들에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90%의 정확도가 나올 때부터 이걸 지금 이미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그럼 그건 이제 사람이 죽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예 인계치를 어떻게 설정을 해놨느냐.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테러리스트가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때 민간인이 몇 명까지 죽어도 된다는 인계값을 설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한 명의 적급,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기본 타겟이면요 15명까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90%의 확률을 가진 이 공격 무기가 가서 네. 거기서 어차피 터트려서 그 사람 포함 15명을 사살해도 된다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탄도 이제 이게 이제 덤범이라고 그래서 멍청한 폭탄이거든요. 그게 무슨 네. 말이냐? 포탄이 비싸질수록 정밀 타격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주변을 다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건데 민간인한테. 그러니까 예. 계산을 해보시면 90% 정확도에 15명 정도의 오류율이 있고 폭탄도 그게 아무나 그 위치에서 터트릴 수 있는 거면 쉽게 말해서 한 번 작전을 할 때마다 민간인이 한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 후보군을 사살할 때 최소 몇십 명 이상이 계산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군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그냥 실행 버튼만 누르면 AI가 알아서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지금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33,000명의 팔레스타인이 숨졌다라고 하마스 보건부가 얘기를 했고요. 네.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13,000명의 테러 조직원을 살해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2만 명 정도의 이제 민간인이 예, 이런 걸 통해서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그 중동 상황이 네. 그러니까 무장 단체하고 민간인들하고 사실 섞여 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가지가 있고 저 군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더더욱 위험한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당국이나 민간인 사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기자들 질문이나 언론의 어떤 지적도 받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거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요즘에는 결국에는 용의자를 표격할 데 있어서 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사 건물에 있거나 군사 활동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족의 집을 폭격하는 게 훨씬 쉽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찾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이들이 얘기하는 건 그 집에 혼자 있을 때 공격을 하는 버튼을 누른다라는 건데요. 네. 포탄이 가는 동안의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아빠 혼자 있다가 가족들이 오면 그거는 얘가 계산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군이 표적 공습 시도할 때요. 테러 조직원의 어떤 특성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해서는 좀 알려진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아요. 이게 네. 뭐랑 비슷한 거냐면 유튜브 추천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 알려줘. 그럼 안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차 검증으로 90%의 정확도가 나왔을 때부터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0%. 정말로 90%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어쨌든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이 뭐 강박관념이나 그런 굳은 신념일 수도 있고 때문에 네네. 사실 민간인이 죽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그 기준치가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자, 또 자동으로 사람을 조준하는 AI 조준기 이런 것도 네. 생겼다고 합니다. 네. AI 조준기 일단 어떤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에 보면 조준자나 가늠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원래 이제 총을 잘 쏘는 사람은 그 정렬을 잘해가지고 공격 이제 딱 쏠 때 막 호흡도 멈춰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보는 조준경에 AI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네.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대충 맞추면 AI가 이 공격물을 가장 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딱 되면 제가 격발 버튼을 안 눌러도 자동으로 총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들이 표현하는 거는 조준만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냥 조준해서 격발까지 되는 네, 거군요. 격발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전문 군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총 들고 이러고 있으면 정확하게 맞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이유를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얘기한 건 네. 드론이 이제 조그마한 드론이 계속적으로 공격이 오니까 드론을 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또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 조준경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러 이제 기관총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는 네. 이런 그 어떤 경계선에서 기관총이 이제 모여 있는데도 그 조준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예를 들면 사람이 도망갈 때 그럴 때 이제 맘만 먹으면 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기술 때문인지 최근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AI 기술 활용하는 방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소장님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까지 왔는지 좀 요거는 자세히 좀 사례도 여러 가지 들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마스 1인자의 일정을 다 파악을 해서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엘을 암살하기 위해서 첨단 무기를 포함한 이제 휴민트까지 최대한 역량을 총동원했다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지난해 10월에 기습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어떠한 성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이제 모사드 이제 이스라엘 정보국에서 이제 파악을 했고 그 과정에서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란에 오면 어떤 식으로 숙박을 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3번에 걸쳐서 빅데이터로 쉽게 말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네.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에가 이제 테헤란 북부에 위치한 귀빈용 숙소 6층 건물에 있다가 네네. 그 건물만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그 방 위치만. 그래서 폭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할 방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예측을 네네. 하고 AI 기반으로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이었느냐. 예를 들면 이게 전쟁 지역이 아니라 아까 말한 어쨌든 이 이란의 한복판이잖아요. 테헤란에. 근데 거기서 다른 데가 아니라 딱 이 사람이 묵고 있는 데만 폭탄이 터져서 네. 그 사람 죽었다. 라고 하는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이런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란에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헤즈볼라 겨냥한 일명 삐삐 테러 이게 또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것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부정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장기적으로 준비한 일종의 프로젝트다라고. 그러니까 뭐 공장까지 운영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15년 전부터 작전을 계획하고 그래요. 여러 회사, 그러니까 서류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삐삐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에 대한 유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삐삐를 쓰는 그렇죠. 거예요. 일부러 삐삐를 쓴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삐삐를 쓰니까 도청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 삐삐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유통을 한 거죠. 유통을 해놨다가 9월 17일에 수천 명에게 동시에 그 코드를 넣거나 어떤 실행을 시켜서 네. 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에 최소 9명이 사망하고 2,80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불꽃놀이나 총소리 같은 폭발음이 나거나 바지 주머니가 이제 폭발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부터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특히나 이쪽에서의 불안감은 이게 삐삐 말고도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 가전제품에 일종의 군용 고폭탄이 10g에서 20g짜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통신으로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기기가 쉽게 말해서 전쟁의 기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들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대로 이제 일상의 모든 전자기기가 치명적인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이만저만한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소장님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정확도가 더 높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AI라는 거는요.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자율주행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 자율주행차 입장에선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그걸 안 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사람이 다치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이슈 때문에 솔직히 자율주행차가 지금 완벽하게 우리의 보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은 올라와 있어도 자율주행차가 왼쪽으로 꺾어서 3명을 부딪혔고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2명이 부딪히는데 그 2명이 예를 들면 VIP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윤리적 판단들이 되게 어려운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 모든 걸 자율주행차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상황에선 그건 AI가 알아서 해라고 이제 맡기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충격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갖고 학습을 하는 걸로 퀄리티를 결국 높이는 건데 결국 이들이 일종의 실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씁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가 오류 나거나 오판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하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게 좀 나왔었냐면요. F-16 전투기 있잖아요. F-16 전투기를 미국의 이제 프랭크 캔들 미 공군 장관이 이제 탄 게 있는데 그 F-16이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자율주행을 하는 F-16을 탔어요. 그래서 이미 비행기를 자율주행할 수준 됐는데 아직까지 폭탄을 쏘는 거는 사람의 권한으로 주면서 이제 룰 베이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로 대응 정보로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디테일들이 지금부터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도덕적인 약간 철학적인 논쟁 이런 건 잠시 접어두고 이스라엘군이 지금 전장에서 사용하는 AI 시스템 위력 또는 전투 효과만 본다면 사실 세계 방위 산업이 이제 솔깃할 만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기술이 더 확산될까요? 실제로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 중국의 독재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평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재 국가들 같은 경우에 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정확도를 높이려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확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국제사회는 AI 무기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대응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핵무기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인간만이 갖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론 같은 경우 이제 자율적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한이 없다면 인류는 기계가 주도하는 위험한 전쟁의 미래로 달려가게 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수호할 가치가 있다면 효과적인 도구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휘나 통제를 아주 디테일한 룰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엔 AI 알아서 해요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의 주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논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가을 개편으로 인해서 1타 IT 코너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김덕진 소장님 그동안 유익한 정보 정말 많이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그 퇴근길 시작하고 전후에 준비하시면서 이제 라디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방송이나 다른 데서도 계속 IT 얘기 열심히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또 기회가 또 코너가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일 좀 기억에 남는 뭐라 그럴까요? 주제라 그럴까?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에 불러주실 때 1타 IT 말고 한 2타 IT 정도로 2타 IT? 2타 IT 정도 그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약간 뒷얘기들 좀 해드리게 정보도 있지만 뒷얘기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AI 관련 얘기들 계속 나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이 코너에 시작하는 음악 그 기억하시지만 그 AI로 제가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AI의 양면성에서 어쨌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